원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4대강 사업 보호 설치 반대 투쟁에 앞장선 환경운동가에서 여주시장으로 당선된 후에 삼계보, 이포보, 여주보, 강촌보 해체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반대인지 찬성인지 입장 표명과 또한 세계보 해체에 따른 장단점과 향후 개선 대책, 대응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 철거에 따른 삼계보 관광객 유치 감소와 여주 자원인 남한강 둔치개발 계획, 여주 수상센터 리틀 야구장, 파크골프장 건설 운영 등 차질 우려로 문화관광의 도시 이미지 실추 우려 대책 방안과 또한 기존 수도권 규제 개선 제외되어 사후의 약방문격이 아닌 여주 특성,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적 근거 마련, 기본 용역 타당성 조사 후 시민들의 보해체 여론 설문조사와 아울러 범시민단체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환경부의 사전 시민 의견을 반영, 건의 제안하는데 시장님이 꼭 동참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저로서는 의원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의원님들의 입장과 다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또한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실 규명에 있어서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여주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점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으로 정부의 4대강 6개 보호 설치에 따른 여주에 있는 세계보,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해체에 관하여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데 이게 정부의 급한 결정 아니냐, 그런 거에 반대한다. 따라서 공론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공감합니다. 정부의 급한 결정도 저는 절대 반대하고요. 또 어떤 사실이 아닌 급한 결정도 무조건 반대합니다. 세계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답은 이겁니다. 여주 시민을 위하여 결정합니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그 영향 범위가 너무나 광대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것조차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긴 시간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외국의 경우 100년이 넘도록 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을 불과 3년 만에 추진한 사업. 그렇게 막무가내로 추진한 사업의 결과 현재의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씩 따져보고 어떤 것이 여주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지 시민 여러분의 뜻에 받아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답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에 따른 많은 희생을 감내해온 여주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계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 발표와 경기도 수도권 제8대 시군 국토부 건의 시 여주시 배제에 따른 사전 집행부 담당자의 준비 부족으로 무능함의 극치인 행정 책임론 제기와 그리고 여주시 수도권 규제 개선 제1반 현황 문제점 대책, 그리고 향후 여주시가 어떤 방식으로 대중앙정부, 기재부, 농축산부, 건의문 및 항의서 고성능 전달, 공청회 토론회 등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통해 범여주 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중앙부처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건이 제안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제도 개편 발표 및 경기도 8개 시군 수도권 제외 정부 건의 중 여주시가 수도권 규제 개선 제외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하여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문제는 여주 시민들과 함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입장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였고 그에 대하여 강력 항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 4월 23일 기사를 통해 처음 사실을 접하였고 이에 대하여 저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유검의 뜻을 넘어서 강력 항의하였습니다. 직접 이재명 도지사님을 만나 항의하였고 경기도 의회는 물론 경기도 출입기자들에게도 브리핑하며 여주시의 부당성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틀 뒤인 4월 25일에는 기획재정부, 5월 8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개편한 지침을 시행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기획재정부는 정책성, 경제성, 균형 발전성을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개편한 지침의 핵심은 평가 대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고 현 수도권 중에서도 접경 도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평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은 접경지역으로 가평군, 양평군은 농산어촌 지역으로 분류돼 수도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만은 읍면으로 구성된 구운지역이 아니라 동지역이 있다는 이유로 단지 그 이유만으로 명단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경기도는 기획재정부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8개 시군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난 50년간 경기도지사를 비롯 여주시에서도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관련 규제 완화를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요지부동인 상태는 분명합니다. 금번 비수도권 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주 시민들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퍼블릭 마켓 최초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후
3년간 운영 성과에 대해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의원 있을 때도 이게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기간과 예산을 들였는데 결국 이렇게 실패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밥하고 반찬하고 따로 판매하는 음식점을 마련했었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때 저 시의원일 때. 아니 밥하고 반찬하고 따로 만드는 데가 어디 있나?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잘 되는 데가 있냐? 한 군데도 없었어요. 상상에 의해서 뭔가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도 가봤더니 마이너스 15도에 보관하게 돼 있는 건데 제가 직접 보고 그 말을 안 드렸던 거예요. 근데 위가 녹아있는 거예요.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게 엉망으로 사실 관리하는 걸 제가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너무 많은 것까지 지적하면 부적절해서 얘기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도자기 판매장 가봤더니 사실 도자기 판매장이 이게 별로 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주도시 판매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개혁이 필요했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둘째, 아울렛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여주 관광局이 각종 축제와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관광 홍보관을 없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여주시 홍보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내에 조금 더 말씀드려서 이제 홍보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홍보관 내에는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여주시에 대한 홍보는 거의 요구하지 않고 그 아울렛 내에 장소가 어디냐 이게 주된 내용이 있어요. 여주 홍보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는 하루 평균 방문하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한 72%가 프리미엄 아울렛 내에 정보를 물어보는 단순 안내 역할인데 이것이 여주시 홍보와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의 예산은 연간 1,900만 원 이상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취업 효과나 이런 것은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비 효과가 너무 적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리하게 된 거고요. 셋째, 왜 홍보관을 없애고 이미 여러 점포로 운영 중인 A센터에 더 무상으로 임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주 자활상태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개인이 아닙니다. 여주시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 보면 이제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있는 기관장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실제는 저희 인수위원회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시민행복위원회에 있던 것도 사실인데 그분에 대한 얘기, 이게 조심스럽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은 행정과 관련된 걸로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건 아니라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거기 학자죠, 학자. 근데 그러면 여주 내에서 그만큼 식견을 갖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냐? 나는 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분이 일을 했던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제 이분이 자신의 권한을 갖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그 지적은 적절하시다고 보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관에 또해서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 기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이나 이런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결국 어디서 일하고 싶지만 일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또 자활이라는 기관에 가면 한 3년인가 이렇게 보장돼서 거기 일하게 되고요. 그러한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보면 이런 거죠. 개인에게 주면 개인에게 이득이 돌아가는데 여주시가 재산 가치로 보면 수십억을 상회하는 것들이 결국 임대료 한 돈 1,000만 원이나 몇 천만 원 받아놓고 개인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부적절한 판단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수십억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3년 정도 일하면서 자신의 기술도 배우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위해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폭염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청력 대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은 예년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미 해오던 일을 답습할 것인지, 아니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 특단의 대책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인지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폭염을 아직도 그냥 무더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국가가 재난재해라고 선언할 정도라면 폭염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걸맞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정례에 본회의에 당시 말씀드린 경기도의 준비 상황도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주시는 그 정도나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서울시처럼 재난재해기금을 활용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활용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행안부하고 경기도가 함께 하고 있는 폭염 재난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하고 여주시 폭염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무더위 실태는 이제 309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월 말까지는 지금 냉방기에 대해서 6월 12일까지 수리를 완료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냉방기 사용에 따라 이제 전기료도 지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횡단보도도 이제 콜린 포크라고 해서 이제 그늘막 같은 걸 해서 거리에서 위험한 것들을 좀 차단하는 그런 대책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도로변에 또 사수 차량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물은 우리 수돗물이나 이런 물이 아니라 지금 재활용수를 쓰기 때문에 그 물 자체는 물값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새로운 어르신들은 이런 SNS나 이런 건 잘 안 되고 있어서 SNS를 통하여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로 전파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장이나 면 조직을 통해서 아주 위험할 때는 계속 마을 회관이나 노인정에 모여서 폭염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역 중심의 학교 복합화 사업을 확장하는 데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여주 역세권만의 대상을 할 때 자칫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주는 면적이 608제곱킬로미터의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이고 12개 읍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복합화 사업은 여주시의 한 개 등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합화 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특단의 조치다.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의 요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 여주시로만 너무 몰려있는 것 아니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바로 복합화의 목적입니다. 왜냐면 시설을 분산하게 되면 그 분산에 따른 어르신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이 또 그 이동 노동력과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또 우리 행정에서도 보더라도 그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 복합화 시설은 압축도시개념이고 또 지금 인구가 고령화되는 데 따른 거고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여주시 같은 경우에 왜 여기만 하냐는데 여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들에 비하면 여주시 세계동 지역의 인구가 5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면 복합화 시설의 하나의 모범 지역은 점동 지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322개소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지원비가 약 23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매일 따뜻한 밥 한 끼를 어떻게 제공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400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여 지원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틀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은 그것은 그냥 자잘한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 시민분들, 의원님들 포함해서 함께 노력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획기적인 정책 실현이 아닐까 싶어서 세상이 행복한 한 끼 식사의 목표를 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억 원의 재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린 전면 시행이 아니라 단계적 시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단계적 시행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직자들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